대기업 사원이 된 제 아들이 지금 저를 법정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장에는 과잉 보호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강요된 효도, 경제적 부담 강제라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30년이 집을 팔고 빚을 지며 대학 등록금과 취업 학원비를 댔던 그 모든 시간이 정서적 학대였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우편함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법원 로고가 찍힌 흰색 봉투 안에는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도윤, 제 아들이었습니다. 34년 전 제 뱃속에서 나와 처음 울음을 터뜨렸던 그 아이가 지금 저를 법정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장에는 과잉 보호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강요된 효도, 경제적 부담 강제라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붙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사원이 된 아들이 자기를 키운 엄마를 고소한 겁니다. 현관문 앞 신발장 옆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옆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소장을 다시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김정희는 원고에게 과도한 기대와 압박을 가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으며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제가 아들을 학대했다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30년이 학대였다는 겁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았고 취업 준비 학원비를 대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빚이 아직 3,50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이 겨우 1년 전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쓰러졌던 그날, 아들은 병실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런데 지금은 법원 서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 도윤아,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니?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복도 불빛만이 현관문 틈새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던 30년이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소장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숨을 거뒀고 저는 영안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월세는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용직으로 벌어오던 돈이 끊기자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동네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한 달에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9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도윤이와 제가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녁마다 어린이집에 도윤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려주면 도윤이는 허겁지겁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그릇에는 밥 대신 물을 부어 먹었고 반찬은 도윤이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겨울이 되자 보일러를 틀 돈이 없어서 두꺼운 이불 속에서 도윤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도윤이는 추운 방 안에서 엄마 추워요라고 떨며 말했고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 겨울 도윤이는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저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먹였고 도윤이는 사흘 만에 겨우 열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아이 옆에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 아이도 저도 망가지겠구나. 뭐라도 해야 한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고졸학력에 경력도 없는 60대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일, 전단지, 돌리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하루에 3군데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 청소, 낮에는 식당 보조, 밤에는 건물 경비실에서 야간 청소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고 그중 100만 원은 도윤이 학원비와 급식비로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먹고 살았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100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럽다. 도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커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고, 이 아이가 저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소장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때의 도윤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활짝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저를 법정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이 정도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5만 원.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없다고, 제가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식당 일을 이어갔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고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윤이를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에 보냈습니다. 학원비는 한 달에 60만 원이었고 교재비와 모의고사 비용까지 합치면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윤이는 학원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정말 모범생입니다. 이런 학생은 처음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도윤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SKY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원비가 얼마나 들지, 그 돈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학원을 3군데 다녔고 한 달 학원비가 1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나 더 추가했고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전교 10등, 전교 5등, 그리고 마침내 전교 1등. 도윤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해외 어학연수 가던데 나도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학연수는 몇백만 원이 드는 일이었고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학원에서 영어 열심히 하면 되잖아. 도윤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아들만 못 해주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 대출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대출은 안 되고 고금리 대부업체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자가 연 20%였지만 저는 그 돈을 빌려서 도윤이에게 200만 원짜리 단기 어학 프로그램을 보냈습니다. 도윤이는 한 달 동안 필리핀에 다녀왔고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3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식사를 하루 한 끼로 줄였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도윤이가 대학에 가기만 하면, 취직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온통 아들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제 노후도, 제 행복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도윤이만 잘 되면 그것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장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도윤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였고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800만 원, 4년이면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300만 원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제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전세집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세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도윤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기로 했습니다.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사 좀 가려고 해. 너는 학교 기숙사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지?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전세집을 빼고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두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역세권에서 먼 동네에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밑이었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저는 어디서든 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점을 잘 받았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취업이 너무 안 돼요. 학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대기업 취업 준비 학원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고 최소 6개월은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900만 원. 저는 남아있던 5천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빼서 도윤이에게 보냈습니다. 도윤아,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도윤이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도윤이는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한 학기만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학원비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은행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은 제가 늙어서 아플 때를 대비해 남겨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9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도윤이가 취직만 하면 그때 다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고 도윤이는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토익 점수를 올려야 해요. 어학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자격증 학원비가 필요해요. 엄마, 면접 스터디 비용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돈을 보냈고 은행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금리 대출 원금이 아직 1,500만 원이나 남아 있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25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게 고작이었고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은행 잔고에 남아있던 1,000만 원을 모두 빼서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도윤이 학원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전셋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악화됐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고 주름은 깊게 파였습니다. 62살. 또래 친구들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아직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 요즘 좀 힘들다. 몸도 안 좋고. 그래도 넌 걱정하지 말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 도윤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좋은 데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온 건 저녁 6시쯤이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대기업 어사 최종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 깨졌고
주방장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냐? 도윤아, 정말 합격한 거냐? 네, 엄마. 방금 최종 합격 통보 받았어요. 연봉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저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벌어도 2천만 원이 고작인데 도윤이는 1년에 8천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윤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아들이요. 아들이 대기업 붙었대요. 주방장은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와, 축하해요. 이제 언니 고생 끝났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대기업 붙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축하한다. 엄마가 내일 미역국 끓여줄게. 집에 올 수 있지? 도윤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미역과 소고기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한우 사태를 사서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마중을 나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이는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는 도윤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도윤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빚도 다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넌 내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해.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이제 책임질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거 저 다 알아요. 그날 밤 도윤이는 제 방에 남아있던 낡은 책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책상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 쓰던 거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내가 그 책상에서 밤새 공부하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해. 도윤이는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상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돌아간 후 저는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이 좁은 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도윤이가 돈을 벌면 빚도 갚고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병원도 가고 아픈 무릎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첫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도윤이가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 후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 출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적응하느라 힘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도윤이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생활 힘들지?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야 왔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사 적응이 힘든가 보다. 조금 기다려주자.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었고, 이자라도 좀 갚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엄마인데, 통화 좀 할 수 있니? 전화는 세 번째 벨이 울린 후에야 연결됐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미안한데 엄마가 요즘 빚독촉이 너무 심해서 그래. 이자라도 좀 갚아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빡빡해서요. 그래도 도윤아, 엄마가 30년 동안.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도윤이라면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릴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 주에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도윤이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윤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회사 근처까지 갈게. 점심시간에 잠깐만 보자.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올게요. 약속 장소는 회사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고 도윤이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도윤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도윤아. 얼굴 좀 보자. 많이 여윈 것 같은데? 도윤이는 고개를 돌리며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저는 도윤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러니? 도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도윤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저도 좀 숨쉬고 싶어요. 계속 엄마 뒷바라지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도윤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뭘 강요했니? 엄마는 그냥. 엄마, 그게 부담이에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그게 다 부담이에요. 저는 그걸 다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고요? 도윤아, 엄마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후 회의가 있어서요.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빈 이야기는 아직?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도윤이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고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반지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그게 다 부담이에요. 저는 아들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게 아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걸까요? 저는 잘못한 걸까요? 카페에서 만난 후 도윤이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4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연체액이 120만 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고객님, 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해도 한 달에 180만 원이 고작이었고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공과금 10만 원, 식비 5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80만 원뿐이었습니다. 연체 이자 120만 원을 갚으려면 한 달을 굶어야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 정말 급해. 은행에서 법적 조치한다고 해. 제발 도와줘.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주일이 지나도 도윤이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도윤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사입니다. 저 김도윤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어느 부서이신가요? 제가 어머니인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전화는 연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에서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최종 통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체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불량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그날 밤 동네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정희야 미안해. 우리도 요즘 애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까요? 집에 남은 건 낡은 가전제품과 헌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중고 거래 앱에 냉장고와 세탁기를 올렸습니다. 냉장고 5만 원, 세탁기 3만 원에 급매합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찾아와 냉장고와 세탁기를 가져갔고 저는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먹을 쌀을 사고 나머지는 은행 이자에 보탰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 음식을 보관할 수 없어서 매일 그때그때 먹을 것만 샀습니다. 세탁기가 없으니 손빨래를 했고 겨울인데도 찬물로 빨아서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윤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제발 연락 좀 해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기댄 채 울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아들이 이렇게 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카드 대금 독촉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체 3개월째, 연체액 89만 원, 즉시 납부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도윤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릴 적 도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는 그냥 널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사진 속 도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30년 동안 믿고 기다렸던 보상은 이제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소송 통지서를 받은 날 밤, 저는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소장을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건데,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들을 학대했다고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잉 보호나 과도한 기대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 측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네요. 변호사가 가리킨 부분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학교 시절부터 과도한 학업 압박을 가했으며 원고의 진로 선택권을 박탈하고 피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상기시키며 죄책감을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들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고 측이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제출하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300만 원. 저는 그 금액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15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민사사건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혼자 대응하셔야죠. 상담소를 나오면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소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주말에도 일할 수 있을까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몸도 안 좋은데.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주말 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소송 비용은커녕 당장 밀린 빚 이자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지인 순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 아들한테 소송당했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 다 퍼졌어.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린 거야? 글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알더라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엄마를 고소했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시장에 나갔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피하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옆 손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야, 아들한테 소송당한 사람. 저는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이에요. 돈을 내고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고소를 당해.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를 고소까지 하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이 소송 제발 취하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뭐든 할게. 제발.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10분 후 도윤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어떻게 해? 저는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제 인생을 위해 엄마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였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반지하 방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좁은 계단 위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순자 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그래? 당장 나와봐. 역 앞 카페로 와. 급한 일이야.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순자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순자 언니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SNS 피드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남자는 도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도윤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빠 결혼 축하해요. 신랑 신부 백년해로 하세요.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 입사하고 2달 후였습니다. 정희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 봐. 도윤이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순자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진은 신부 동생이 올린 거야.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예쁘게 화장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댓글 좀 봐. 순자 언니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우와, 신랑 완전 잘생겼다. 서연 언니 드디어 시집가네, 키읔키읔. 양가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양가 부모님.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라는 말은 저도 포함되는 건데 저는 이 결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희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들이 결혼하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찾아봐. 다른 사진도 있는지. 순자 언니는 계정을 더 뒤적였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도 있었고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라는 사람들 사진도 있었는데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니, 저 사진 좀 봐. 순자 언니가 가리킨 사진에는 신부 부모님으로 보이는 부부가 도윤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60대 부부였고 웃으며 도윤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너무 좋으신 분들,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사돈 어른들. 저는 그 말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윤이의 부모는 저 혼자인데 사진에는 낯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순자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도윤이가 결혼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제가 그 결혼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사진 좀 더 찾아봐. 뭔가 더 있을 거야. 순자 언니는 계속 피드를 내렸고 신혼여행 사진도 찾아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신부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 신혼여행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그 단어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엄마는 저인데 저는 이 모든 것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는 도대체 뭐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어. 아니, 초대는커녕 결혼한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어. 순자 언니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 이건 도윤이가 잘못한 거야. 저는 순자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신부 얼굴, 신부 부모 얼굴, 결혼식장 풍경,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왜 갑자기 저와 연락을 끊었는지, 왜 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계획된 거야. 뭐가? 도윤이가 저를 끊어낸 게 이 결혼 때문이야. 며느리 쪽에서 제 존재를 숨기려고 한 거야. 순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6개월 전에 결혼하고 그때부터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잖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숨겨야 할 존재로 여겼다는 게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휴대폰을 들고 도윤이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없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대학 때 쓰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윤이가 학교 공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알려줬던 비밀번호였습니다. 혹시 아직도 쓰고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그인이 됐습니다. 받은 메일함에는 수백 통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별로 정렬해서 6개월 전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메일, 광고 메일, 그리고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우리 엄마랑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 어머니 얘기는 절대 우리 친척들한테 하지 말래. 특히 외삼촌이랑 이모들한테. 아빠 회사 사람들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 미안하지만 좀 참아줘. 우리 결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보낸 메일이 또 있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빠가 내 어머니 빚 얘기 들으셨대. 완전 화나셨어. 그런 집안과 사돈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혼하자고까지 말씀하셨어. 나 진짜 어떡해. 도윤아, 미안한데 당분간 어머니랑 연락 좀 끊어줘. 제발.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빚 얘기를 들었다고요? 누가 말한 겁니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 후 메일. 도윤아, 우리 엄마가 변호사 상담받으래. 내 어머니한테 법적으로 연락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 소송 같은 거. 미안하지만 이것도 우리 결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다 정리되면 그때 어머니 모시면 되잖아. 지금은 좀 참아줘.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송을 며느리 친정에서 제안한 겁니다. 제 아들이 저를 고소한 게 아니라 며느리 친정이 시킨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2달 후 음성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랑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그 집 빚이 얼마래? 엄마, 3,500만 원이래요. 뭐? 3,500? 그게 다야? 아니요. 대출 원금이 1,500만 원 더 있대요. 5천만 원이나 빚이 있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다고? 서연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도윤이 집안 사정을 잘 몰랐어요. 당장 그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 도윤이한테도 말해. 결혼식 때도 오지 못하게 해. 우리 친척들이 알면 큰일 나. 네, 엄마. 그리고 도윤이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떼서 빚 갚게 해. 5천만 원이면 1년이면 다 갚겠네. 그때까지는 시어머니 얼굴도 보지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제 빚을 조사하고 제 존재를 숨기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한 것도 도윤이가 연락을 끊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메일도 저장하고 녹음 파일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메일을 뒤졌습니다. 한 달 전 메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보낸 긴 메일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빠가 회사에 알아봤는데 내가 해외 발령 신청하면 바로 보내준대. 싱가포르나 베트남. 거기 가면 내 어머니도 연락하기 힘들 거야. 그동안 우리 조용히 살다가 빚 다 갚고 나서 어머니 모시자. 아빠가 변호사 소개해 주신대. 소송 걸면 법적으로 연락 못하게 할 수 있대. 미안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저는 메일을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외 발령도 소송도 모두 며느리 친정에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저를 버린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메일, 녹음 파일, 스크린샷.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증거 찾았어. 무슨 증거? 며느리 친정에서 도윤이한테 나를 끊으라고 지시한 증거. 녹음 파일도 있어. 순자 언니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희야, 그거 진짜야? 응. 이메일이랑 녹음 다 있어. 이제 알았어.
도윤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도윤이를 조종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증거를 가지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제 아들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버린 걸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친정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에 찍힌 예식장 이름을 검색했고, 하객 명단에서 신부 아버지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박재훈. 인터넷 검색 결과 강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박재훈 씨 댁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헌 가방을 든 저를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예약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인터폰으로 연결 좀 해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경비원은 마지못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정희라고 합니다. 김도윤 어머니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시라고요? 김도윤 어머니요. 박서연 씨 시어머니입니다. 또 침묵.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경비원님, 저분 내보내주세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나가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라고? 만날 일이 없다고? 30년을 키운 제 아들의 시어머니인데 만날 일이 없다고 합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도윤이 이메일에서 찾아낸 거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서연 씨, 저는 도윤이 어머니 김정희입니다. 할 말이 있으니 연락 주세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도윤 씨와는 법적 문제로 정리 중입니다. 법적 문제. 소송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제 아들한테 저를 끊으라고 지시한 거 다 알아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자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결혼식 사진에서 봤던 며느리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박서연 씨, 며느리는 저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럼 저를 어머니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당신네 집에서 내 아들한테 나를 끊으라고 지시한 거
내가 다 알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녹음 파일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빚 조사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 다 알아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체면?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을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집도 팔고 빚도 지고 내 인생 전부를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네 집안은 그게 창피하다고, 빚쟁이 시어머니는 숨겨야 한다고 그랬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거짓말 마요. 해외 발령 보낸 거 알아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메일 다 봤어요. 당신네 집에서 도윤이를 해외로 보내서 나랑 연락 못하게 한 거 다 알아요.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이해? 내가 뭘 이해해요? 당신네가 내 아들 빼앗아가 놓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이해하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곤란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당신네가 한 짓이 떳떳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외투를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저는 공원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나던 밤에도 이런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들만은 잘 키우겠다고, 이 아이가 저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지만 지금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새벽에 집 앞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반지하 계단 위에서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계단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엄마, 죄송해요. 도윤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4살 성인 남자가 계단에 앉아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도윤이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뭘 몰랐어?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도윤아, 서연이가 이혼 얘기하고 있다. 내가 시어머니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서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선택해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들어가고 2달 후에 서연이네 집에서 저를 불렀어요. 결혼 승낙한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서연이도 좋아하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어머니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빚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깎인다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어머니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들은 거야? 엄마, 저는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장모님이 서연이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한 지 1달도 안 됐는데.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협력사 대표거든요. 제가 말 안 들으면 제 커리어도 끝이라고 했어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내 커리어와 결혼을 위해서?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겁쟁이였어요. 엄마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요. 소송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시킨 거야? 네. 장모님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엄마가 저한테 연락 못 한다고 했어요. 저는 거부했는데 서연이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이혼하기 싫다고. 도윤이는 얼굴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니면 제 인생이라는 선택을요. 저는 도윤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도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도윤아, 그럼 지금은 왜 온 거야?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동생이 SNS에 결혼식 사진 올린 거 엄마가 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엄마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윤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었죠?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줬을 겁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다 이해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아, 너는 선택했어. 나보다 내 인생을 선택했지. 그건 내 권리야. 엄마. 하지만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이제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바치지 않을 거야. 도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지. 근데 이제 알았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엄마, 그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이제는. 저는 현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계단에 앉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저를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용서는 해. 너도 피해자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도윤아, 빚은 내가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갚을 거야. 그리고 소송도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도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윤이가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도윤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도윤이를 돌려보낸 지 사흘 후 순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 인터넷 봤어? 무슨 인터넷? 맘카페에 너 아들 얘기 올라왔어. 지금 난리 났어. 저는 급히 순자 언니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한맘카페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빚 때문에 이혼 고민 중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며느리가 쓴 그림이 분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 됐어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착한데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빚이 5천만 원 있고 매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집안과는 못 산다고 이혼하래요. 어떡하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혼하세요. 그런 시어머니는 평생 짐입니다. 5천만 원이면 많이 빚도 아닌데 왜 본인이 안 갚고 아들한테 의지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부모 있나요? 진짜 이기적이네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며느리가 댓글로 추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체면 때문에. 근데 최근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 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 들면서 저한테 이해하래요.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댓글들이 또 달렸습니다. 남편이 마마보이네요. 이혼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으면 스토킹 아닌가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런 시댁은 답이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제 아들에게 저를 버리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서연이가 이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온 일 때문에 장인어른이 완전히 화나셨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연이가 이혼 서류 준비하래요. 제가 엄마를 선택할 거면 헤어지자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엄마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나는 이미 말했잖아. 너는 내 인생을 살라고. 전화 너머로 도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다 가질 수는 없어. 넌 선택해야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도윤이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가 또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왔고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도움? 서연이네 집에 가서 사과해 주세요. 엄마가 저랑 연락 끊겠다고, 더 이상 저한테 부담 안 끼치겠다고 말해 주세요. 저는 도윤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또 굴복하길 바라는 거니?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서연이 잃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이미 눈총 받고 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 도윤이는 울먹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치겠어요. 밤마다 악몽 꾸고 회사에서도 집중 못하고 장인어른이 회사에 압력 넣으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윤아, 너는 그 사람들한테 인질이 된 거야.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용기를 내야 해. 무슨 용기요?
서연이한테 말해. 엄마를 선택하겠다고. 장인어른한테도 말해. 더 이상 협박 안 당하겠다고.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잃어요. 그럼 나를 잃어. 선택해.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도윤이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도윤아, 손 치워. 엄마. 도윤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 나는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저는 도윤이를 남겨두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도윤이가 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귀를 막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도윤이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 아들 맘카페에 또 올라왔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쓴 긴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요. 계속 찾아와서 남편 괴롭히고 이혼하면 죽겠다고 협박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도윤이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이혼 서류 내밀었어요. 일주일 안에 서명하래요. 엄마, 저 정말 어떡하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윤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이로부터 마지막 문자를 받은 지 3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재민입니다. 박재훈 씨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며느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번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왜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혜 씨께 유리한 제안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순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상의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아버지 측 변호사가 만나자는데 어떡하지? 정희야, 조심해. 함정일 수도 있어.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유리한 제안이래. 그래도 혼자 가지는 마.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 오후 저는 순자 언니와 함께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빌딩 15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맞이하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의실 테이블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정혜 씨, 박재훈 씨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합의요? 네. 김도윤 씨와 박서연 씨의 결혼 유지를 위해 박재훈 씨께서 김정혜 씨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빚을 갚아준다고요? 네. 대출 원금 1,500만 원, 연체 이자 포함 총 2천만 원, 그리고 카드빚 9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일괄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정혜 씨께서 김도윤 씨와 향후 1년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 가족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을은 갑에게 향후 12개월간 전화, 문자, 방문 등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을은 병, 정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합의금 전액을 반환한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아들하고 1년 동안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김도윤 씨와 박서연 씨가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으로 저를 매수하겠다는 거네요.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김정혜 씨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합니다. 김정혜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900만 원이면 돈으로 제 아들을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순자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가야 해. 정희야, 일단 조건 더 들어보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정혜 씨, 박재훈 씨께서는 추가로 위로금 3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총 3,200만 원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김정혜 씨,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감정적이라고요? 제 아들을 30년 키운 게 감정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순자 언니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돈은. 언니,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갚을 거야. 빌딩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뭐해? 도윤이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도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서연이한테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엄마,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엄마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협박하고 서연이네 가족이 엄마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 봤어요.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윤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제 통장이에요. 지난 8개월 동안 모은 돈 3,500만 원 있어요. 엄마 빚 갚는 데 쓰세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건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만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도윤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너 이혼하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를 선택할게요. 도윤이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저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요. 저는 봉투를 꽉 쥐고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모자는 빌딩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도윤이가 준 돈으로 저는 모든 빚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대출 1,500만 원, 연체 이자 500만 원, 카드빚 900만 원.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니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남은 돈 너 가져가. 아니에요, 엄마. 그건 엄마가 쓰세요. 도윤아, 너 이혼하고 자취방 얻어야 할 거 아니야. 이 돈으로 보증금 내. 엄마, 엄마 말 들어. 이번에는 도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일주일 후 박재훈 씨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을 2천만 원으로 올려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압력을 넣었지만 도윤이는 인사팀에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회사는 도윤이 편을 들어줬습니다. 며느리 박서연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저희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윤이 집에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집에 반찬을 놓고 나오는데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같이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다, 너 쉬어. 엄마는 집에 가서 먹을게. 엄마, 조금만 있다 가요. 할 얘기도 있고. 저는 도윤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제가 가져온 미역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그게 다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부담으로 느꼈어요. 그게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엄마 잘못이기도 해. 엄마가요? 응.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내가 성공하면 엄마 인생도 보상받을 거라고 착각했어.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너는 너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엄마가 그걸 몰랐어.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고맙다. 근데 도윤아, 이제부터는 달라야 해. 어떻게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살 거야. 너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아. 엄마,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으면 돼. 그 이상 바라지 않을게.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한 달 후,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3번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으로 적었지만 몸은 덜 힘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를 들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이었습니다. 62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경로당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그래, 어떻게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웃으며 도윤이를 경로당 밖 벤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도윤아,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요즘 새 프로젝트 맡아서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여자?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해요.
그리고 엄마 만나고 싶대요. 그래,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엄마, 놀라지 않으세요? 뭐가? 내가 연애하는 게? 전에는 제가 누구 만나면 되게 궁금해 하시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달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 선택 믿어.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도윤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봐, 회사 늦겠다.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도윤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걸 바치고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들을 행복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짐으로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삽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밥 먹고 안부 묻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무렵 저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반지하 방이 제 인생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은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작은 카페에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모으면 햇빛 드는 방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죠. 천천히 제 속도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아들이 저를 구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구원할 테니까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배워서 좋았어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라.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은 밤에 봤던 그 별들처럼요.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평온합니다.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